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12월 마지막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내년 한 해를 이제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이벤트들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그냥 트럼프 그냥 하나로 끝나는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월 20일 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 날짜가 결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1월 20일 내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월 달 FOMC도 있고 그다음에 한은의 금리 결정 회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런 날짜들 잘 챙겨서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로 오사카에서 이제 2025년 세계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보통 엑스포는 좀 이제 길게 가을까지 갈 겁니다. 가을까지 4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3일 약 6개월 정도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엑스포가 진행되는데 우리도 부산에서 엑스포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캐나다에서 이제 G7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기후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2025년 12월에는 파리협정 벌써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9년 전이지만 내년 기준 10년. 내년 되면 딱 10년이 되는 거거든요. 파리 기후 협정이 맺어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기상 이변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현재까지 해왔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과 상당히 조금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기후와 관련된 협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작을 트럼프로 할까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트럼프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는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기 때처럼 내가 재선을 위해서 뭘 좀 인기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이런 방향성보다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그냥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핵심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12월 FOMC 회의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들고 지금 원화 약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월 FOMC 회의도 한 해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을 결정하게 되니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좀 주목이 많이 됩니다. 일단 12월 달에 기본적으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이어서 1월 달에도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 관심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사실 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지표들을 보면 12월 달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었고요. 1월 달은 기준금리 지금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을 지금 90%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연준이 특별히 기준금리를 바꾸거나 뭐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이전까지는 4회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줄이겠다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럼으로써 이제 글로벌 달러 강달러가 나왔죠. 환율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1,400원을 살짝 넘기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얘기가 딱 나오고 나니까 바로 환율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계속해서 1,450원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도 아마 1,450원이 넘는 수준에서 아마 환율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제 글로벌 달러 환율에 굉장히 큰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천천히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나치게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중단되어야 중단되어야 우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이제 더 이상의 인하는 없다. 예. 우린 여기서 멈춰버리겠다. 또는 심지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올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야 사실은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평가를 해야 될 네. 것 같고요.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 연준이 그래도 내년에 2번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기준금리가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지금보다 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구조적으로 1,5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월 7일부터요. 1월 10일까지 요즘에는 이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가 전체 IT 행사에는 탑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인화된 AI 이런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참 또 굉장히 많은 AI 관련한 신기술들 등장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개발된 거의 최첨단 AI 기술들,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이 다 여기에 이제 전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800곳 정도가 지금 CES에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실 CES를 항상 가보면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800곳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 기업들은 1,000곳 정도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CES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위치라고 불리는 그 센트럴홀,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를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그 전시관을 설치를 해서 첨단 기술들을 지금 이제 경연하는 그런 이제 그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여전히 가전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을 누리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AI 관련한 테마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네. 이제 CES 2025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이벤트와 이슈도 함께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이 되면은 아마 주식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이 있을 텐데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좀 나름 불안하지만은 내년 11월이 되면 여러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죠.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실질적인 비중이 들어가니까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채권들 막 살 거란 말입니다. 네네. 비중하게 되는 공매도 재개 또 세계 국채지수 편입 두 가지 이슈 한꺼번에 갈까요? 네네. 일단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스러운 이렇게 시선을 많아요.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하면 마치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1년 넘는 기간이 흘렀지만 사실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증적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그러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거냐?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그 대차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시스템들을 지금 순조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근처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WGBI 예. 여기 이제 내년 11월 달에 이제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가입이 되면 물론 이제 11월 달에 가입이 되는 거니까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11월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도 약간 좀 세팅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지수를 추정하는 네. 그런 펀드들이라는 게 11월 달에 가입이 되면 그러면 11월 달부터 편입을 시작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그렇죠.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미 11월 달에 가입이 되면 그럼 우리 미리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가 시작되면 이미 자금 유입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매월 약 5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 환율에 있어서는 약 5% 내외 정도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0.2에서 0.6%포인트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0.2에서 0.6%면 결코 작은 금액이 네네. 아니거든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GBI 가입은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금리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중국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중국 양회에 있겠고 내년 연말이 되면 또 경제공작회의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도 좀 봐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은 적극적인 그리고 강력한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지금 지난 9월 그리고 12월 달에 또 한 번 그 방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그리고 적극적인 통화 완화 수준의 그런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는 내년 3월에 있는 양회에서 아마 발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가 현재의 상황,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거에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 그리고 통화 정책도 긴축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예. 사용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 3월 양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되는 수준의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통화 완화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환호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그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60%의 관세를 지금 천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60%가 부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는 얘기는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다 중국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이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 체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올 한 해 이제 정말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저희가 탑5를 꺼내놓기 전에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올 한 해
이제 경제적인 측면만 좀 빼놓고요. 빼줘서 어떤 총평을 좀 갖고 있는지, 어떤 소회를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철 소장께서 전반적인 한 해를 보내면서 경제 이슈 총평, 또 이런 걸 좀 느꼈다, 이게 좀 달라졌다라는 점들이 있었다면요. 일단 한 해를 지나면 뭐 학계든 경제계든 사자성어로 이제 한 해를 축약할 수 있겠는데, 올해는 우리는 이제 풍전등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 풍전등화. 예. 예. 울고 싶은데 뺨 맞았고 그다음에 정말 엎친데 덮친 격이었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 삼고 현상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네. 내수는 여전히 부진했고요. 상반기 그나마 조금 이제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이 갈수록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둔화되고 네.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그 우리 경제를 떠받쳐왔던 수출 역시 빨간 경고등이 좀 켜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보면 올해는 이제 수출 증가세로 그나마 이제 잠재 성장률 정도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내년은 오히려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본격적인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는, 그야말로 이제 내년을 사자성어를 꼽으라고 하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풍전등화 올해고요. 내년은 시계 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수출 부분이 좀 안타깝게 탄력성이 꺾인 부분이 좀 걸린다. 여기에 트럼프 귀환이죠. 트럼프의 되돌아온 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려를 키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허준영 교수께서도 올해를 좀 돌아봐 주시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이인철 소장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사자성어로 하면 올해는 디커플링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 주가 지수랑 미국의 주가 지수를 비교해 보시면 올 8월까지는 비슷하게, 뭐 상승폭은 우리나라가 좀 더 제한적입니다만 올라가다가 8월 이후부터 디커플링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꺾여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많은 부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트럼프도 들어가 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데서 오는 연준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제한, 이런 부분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발 지금 리스크들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올해의 사자성어가 디커플링처럼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K 수출인데요. 앞이 수식어가 중요하죠. 역대급 실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약간 불안하겠지만 수출만 떼어놓고 보면 그야말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인철 소장님, 수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천억 달러 가보자 해서 올 봄만 해도 으쌰으쌰 했고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7천억 달러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았던 수출적인 측면에서 한 해를 보냈죠.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규모가 6,322억 달러예요. 세계에서 8번째, 세계 8위 이제 수출국 대국이었는데 올해는 좀 더 해보자라고 해서 목표치를 7천억 달러로 좀 높게, 그렇습니다. 10% 이상 높게 잡았습니다. 물론 뭐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을 보게 되면 6,222억 달러였고, 또 12월 이제 이달 20일까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403억 달러였기 때문에 6,600억 달러 가량은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했던 7천억 달러에는 다소 밑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 수출의 이 효자 품목을 대려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이 이제 20% 이상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를 좀 주도했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이 상반기에 좀 괜찮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자동차 이 품목부터 조금 좀 주춤했다라는 것. 특히 이제 대중 수출이 7, 8월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은 역시 5개 T로 이제 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뭐 7천억 달러에서 소폭 밑돈다 하더라도 세계 수출국 순위에서 지금 아마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K 수출 역대급 실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트럼프라든가 다각도로 저희 전망을 해볼 텐데, 올 한 해는 정리를 해보는 차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허준영 교수님, 반도체 힘들 거다 막 연초부터 계속 나왔지만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면 수출도
상당한 실적을 거둔 또 반도체 분야도 할 만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뭐 계속해서 반도체 수출은 잘 됐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내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는 약간 온도차가 낮다. 네. 어떤 걸로 사양별로 약간 온도차가 낮다라고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수출 금액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수출 물량이 약간 고사양 저사양별로 다릅니다. 저희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없어서 못 파는 지금 수준이어서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고요. 하지만 저사양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들어가는 것들이 PC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고가 쌓여 있어서 좀 팔리는 게 더뎌지고 있고 더 중요하게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이 지금 엄청난 물량 공세로 저사양 반도체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지금 아까 이인철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수출은 잘 되고 있으나 조금 수출이 잘 되는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가 시작됐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9월에 B컷 0.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이제 피벗이 시작이 됐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올해 내내 금리 인하한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9월이에요. 정말 하반기 중에서도 뜸들이다가 B컷 단행하고 이제 피벗이 시작됐었죠. 이후에 우리도 인하하고 뭐 전 세계 인하가 왔었는데 이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음에 또 전망 갈게요. 제가 앵커께서 얼마 전에 하신 얘기 중에 정말 크게 또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저한테요? 칭찬인데 네, 그게 뭐냐면 금리를 올릴 때 올릴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니고 금리를 내릴 때 내릴 수 있는 게 능력이란 말을 저한테 얼마 전에 해주셨거든요. 네. 최근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로존처럼 경기가 약하고 하지만 유로라는 큰 통화를 쓰는 기축 통화를 쓰는 지역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면 내립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금리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죠. 왜냐하면 환율에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미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렇게 고금리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약간 금리를 낮췄는데도 저 고금리 구간에서 미국 경제가 저걸 버텨내네. 네.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미국 경제잖아요. 미국 경제 여전히 견조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2기까지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들이 일부 인플레이션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앞으로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의 이런 스탠스가 피벗은 했으나 그러니까 봄은 왔으나 봄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피벗은 했으나 사실 우리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걸 느끼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강달러의 지속, 최근 들어서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튀는 것의 일부는 그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제한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뜨거웠지만은 이 산업 자체가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챗 GPT를 조금 이따 우리 허준영 교수께도 물어보겠지만 대학생들이요 다 이용한답니다. 그걸로 다 리포트 쓴다고 하는데 이인철 소장님 AI 열풍의 한 해였고 진짜 챗 GPT를 그냥 다 써요. 예. 이게 반도체로도 뜨거웠지만 산업으로 뜨거웠던 그런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넷플릭스 네. OTT를 전혀 구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요? 근데 유독 네. 유료 구독하고 있는 게 있다면 챗GPT입니다. 아 유료 서비스 쓰시고 계십니까? 네. 아. 이게 챗GPT가 나오면서 전 산업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사실은 반도체 시장은 인텔과 이제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였습니다. 모든 고객은 거기에 줄 서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챗GPT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로 다시 산업이 재편됩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이 인공지능 시장,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다 보니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 패키지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대당 한 6천만 원 이상 되는 호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영업이익률이 70%가 넘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AI 산업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상용화 시대를 열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해만 주가 45달러, 49달러, 50달러 미만에서 140달러예요. 네. 2배 가까이 올해까지 뛰어서 애플과 시가총액 경쟁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줄 서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칩을 패키징하고 있는 대만 반도체의 경우 주가가 날아가고 네. 있고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대만 증시는 올해 TSMC 때문에 거의 30% 올랐습니다. 네. 밑단에도 많더라고요. TSMC 외에도 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아니 이렇게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정작 돈 버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이게 실적으로
그리고 이어지지 않고 있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을 놓치면 큰일 난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장에 이제 투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독주가 너무 심하니 여기다 줄 서면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또 다른 합종 연행을 통해서 AI를 자체 개발하는 이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바로 브로드컴이라는 통신용 이 패밀리스 업체가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AI 시대에 나타난 초기의 현상은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국가,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층과의 이런 격차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이제 기술적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K 컨텐츠의 한 해였습니다. 뭐 조금 뒤에 짚어보겠지만 노벨 문학상뿐만이 아니라 어제였죠. 오징어 게임 2가 전 세계 동시 공개인데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올해 K 컨텐츠 열풍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글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네, 올해 K 컨텐츠 중에 뭐 로제의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굉장히 빌보드 핫 싱글 차트에 유튜브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나오고. 저걸 토대로 만든 외국 네, 유튜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강남 스타일이 2008년 금융위기 나고 한 4년 후에 나왔잖아요. 예. 2020년은 코로나 있고 한 4년 후에 또 K 콘텐츠 아파트가 또 떴습니다. 네. 이게 묘한 평행 이론인데요.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뭐 드라마에서는 제가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지원 선생님 나오신 우리 눈물의 여왕. 눈물의 굉장히 여왕. 올해 잘 됐고요. 예. 그다음에 예능 부분에서는 또 흑백 요리사 올해 굉장히 흑백 요리사도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 릴리즈 됐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K-팝이나 K 컨텐츠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풍이었고 올해 지금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컨텐츠 사업 수출액 같은 경우 보니까 전년 대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 뭐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서도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컨텐츠가 계속 말씀드리면 산업이고 거기에서 품목으로 수출이 되고요. 이게 이제 컨텐츠가 그 시작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쐐기를 박는 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정말 K 컨텐츠 이제 다 갖췄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원서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정가로 구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이 10배 가까이 줘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복제본을 보고 사다 보니까 네. 책을 구입해서 읽기보다는 남의 걸 빌려서 카피해서 읽는 습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안 읽어요. 그런데 올해 한강 작가가 이걸 바꿔놓고 있습니다. 예. 한국인 최초로 정말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뭐 국내외뿐 아니라 이 수상 이후에 뭐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이 품절 사태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날개돋친 듯 팔렸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연령층에서도 보면 이제 50대 이상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중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과거의 기존 작가들의 작품까지도 되찾아보는 이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라는 이제 낙인이 찍혀있던 한국인들에게 한강 작가가 어쩌면 이제 독서열을 또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K문학의 어떤 글로벌 확장과 더불어서 한국 출판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아마 이제 획기적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이제 사건으로 아마 이제 글로벌 출판 시장에서도 K 컨텐츠의 K 문학에 대한 각인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스톰 이미 아직 1월 20일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11월 7일부터 지금 한 달 겨우 넘었는데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한 달인데도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의 각인된 거는. 저희 트럼프 일기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조금 관세로 이상한 짓 하지 않나라고 트럼프가 점검을 해보라고 시작한 시점이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오피스에 들어오고 나서 1년 반 후인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관세를 중국에 매긴 게 아니고 중국이 이상한 짓 하는 거 없는지 점검을 시작했던 게 그렇습니다.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1월 20일 날 시작하는 행정부가 이미 한 2달 전부터 당선되자마자 나 당선되면 첫날 뭐 할 거야? 첫날 뭐 할 거야? 첫날 뭐 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1년 된 것 같아요. 훨씬 그때보다 빠르고 매운 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 10월에 나왔던 전 세계 경제 정책을 하는 기관들에서 냈던 세계 경제 성장률이랑 올해 11월부터 나오는 성장률이랑 보면 권역별로 성장률 전망치가 미국 빼고는 대부분 다 11월 이후 전망치는 2025년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춥니다. 왜 낮출까라고 생각해 보면 트럼프 2기의 기환이라는 게 그만큼 미국 중심의 성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도 미국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최근 들어서는 요거를 표현하는 용어로 미국 예외주의라고 부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은 금리를 내려도 미국으로 돈이 모인다라는 미국 예외주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탑5 오늘 안에 이끌었던 경제 이슈 5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월 마지막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